쏟아지는 정치 뉴스, 그중에서도 엑기스만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중에서도 인천 계양을 선거 한번 살펴보고요. 동시에 원내 진입을 노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출전 여부, 끝으로 11일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제를 한번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일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네. 일단 단답형으로 두 분 대답해 주세요. 가장 어려운 선거 원내대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저희 안 맞지 않습니까? 거의.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듣지도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공평성에 어긋날까. 제가 잘 아는 의원이 한 분 계세요. 그 중에 네. 박정원을 잘 아는데 박정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람. 네, 바람입니다. 바람. 네. 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딱 찍기는 그렇고요. 네. 진성준, 백희란 두 분 중에 한 분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가진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직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가진 오유 끝에 그 사퇴를 표명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아마 저하고 해서 그게 좀 화제가 됐죠. 네.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탈당 여부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거고. 자, 차기 원내대표가 그 지금 원내대표 선거의 의미,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시선 자체가 좀 신뢰 분위기에서 약간 불신의 분위기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원내대표가 얼마만큼 국민 여론에 부응할 만큼의 도덕성을 가지고 원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6월 지방선거랑 좀 직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 외부의 어떤 언론의 시선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정청래 당대표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면서 친청, 친명 이런 논란이 있긴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당 내에서 균형추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또 외부의 시선도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얼마만큼 청와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원내 문제에 대한 조율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두 가지 요구들을 잘 수행해낸다면 지금의 어떤 국민적 불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정하게 좀 불식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이 문제의 여진이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선거, 이거 하나 짚으셨고, 두 번째가 아무래도 당청관의 균형추 역할. 이 당청관 또 하면 또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최평용남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분석은 이제 좀 장기적인 분석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지금 의원들 표심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명시적으로 보면은 네 분 가운데 박정 의원은 안 된다. 나머지 세 분은 본인이 결재 해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의 주류가 거의 지금 흐름이 지금 김병기 의원과의 단절을 얘기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저는 내부적으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네. 이게 정청래 대표의 구심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문제가 조금 이슈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친명 전체를 번져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전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의 장기적으로 도덕성 회복 이런 등등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빌리면은 공자 같은 얘기고요. 공자 말씀 같은 얘기고,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이 이슈를 끊고 갈 것인가. 네네. 문제를 원내 지도부가 이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청래 지도부가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은 이거는 진짜 명청대전으로 또 다르게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그런 데서 친명의 조금 친명 세력의 좀 안정화, 공고화 이런 측면에서 좀 방점이 찍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계속 외부의 시선 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문제는 원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공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내는 이제 입법 정책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얼마만큼 충분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에 맞게 또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맞게 조율하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휴먼 에러인지 시스템 에러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휴먼 에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휴먼 에러로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시스템 에러라는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민주당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내부가 얼마만큼 그런 대안들을 내놓는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이 최근의 공천 문제 이게 아직 사실관계는 밝혀진 게 아닙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당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좀 사실적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아니 들긴 저는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 그러니까 정당에는 결국 사람 시스템입니다. 네네. 당직이 시스템입니다. 네. 그럼 사람이 주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는 뭐냐면 2020년 문제는 그렇다 쳐도 2024년에 그 총선에 관련된 말하자면 김병기 의원에 관련된 의혹들을 셀프 검증하게끔 그 서류들이 돌아갔다. 이 문제 사실 지금 뒷배로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나 네. 어찌되었건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로 왔을 때는 대표가 가장 상층부에 있었고 결국 그 서류가 대표실을 통해서 윤리검증단을 거쳐서 다시 김병기 의원 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쪽까지 불똥이 안 튀게 관리하는 게 원내대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2차 특검, 종합특검 외에는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원내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선거의 이슈로 번져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원내 대표가 뭐 정책이나 만들고 야당과 협상하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랑 상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원론적인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정치는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슈를 관리하는 건 정 대표 몫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만 실제로 관리를 이게 얼만큼 치밀하게 정교하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느냐 문제는 원내대표 몫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의원들이 굉장히 딜레마적으로 바라볼 요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전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당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의 시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투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특수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아시잖아요. 선거 때면 온갖 투서가 등장을 네네네.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어스가 되게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당 차원에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허위이거나 아니면 반영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대표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몰고 가는데 저는 매우 특수한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논리다.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사실관계가 적어도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게 되면 그냥 공세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천 과정에서 그 많은 투서가 다 들어오는데 그걸 당대표가 다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는 자, 측면이 일단 있는 거죠. 어제 그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뭐 안 할 수가 없는 워낙 지금 정점에 서 있어서 먼저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당후사하는 심정으로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 주시기를. 당은 잔혹한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보다는 당이 우선입니다. 소명을 듣고 나서 또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 기구를 통해서 판단하고. 자, 물론 박정희 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윤리심판원 결과를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지는 남겨둔 것이고요. 일단 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한번 민주당 문제를 그러면 확대해 보죠.
당내 친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친이 이재명계는.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친이 이재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친이 이재명계는 있어요. 당의 친청이라 불리는 친정청내계 단답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있습니까? 저는 일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상당 부분요. 상당 부분이 있다. 미래 권력이니까. 미래 권리니까. 자, 벌써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뭐 제가 진행자이긴 하지만 저는 제 개인 생각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약간 친정청래계라고 할 수 있는 계파는 없다. 다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거의 예상을 뒤집고 압승을 했거든요. 그 배경이 무엇인가 봤을 때의 그 강성 지지층의 열렬한 환호. 이것들의 주안점을 두고, 왜냐하면 민주당은 결국 선출직들이 다 경선이란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 집단은 강성 지지층. 그럼 여기에 대한 소구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면서도 계속해서 강한 선명한 노선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 또 일부에서는 또 김어준 얘기까지 하고 총수 얘기까지 하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자, 이 지금 4명 후보 중에 두 분한테 또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자기하고 호흡을 맞출 투톱 아닙니까? 당내 투톱 선출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는 이게 원내 그 국회의 입법을 주도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역으로 대통령이 또 염두에 둔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두 분. 먼저 네. 예. 저는 청와대하고의 교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청와대하고 정청래 교감. 대표는 사실상 여기에서 영향력을 그렇게 그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20%의 권리당원 몫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뭐 권리당원들이 이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를 예측하기가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 하죠. 자동차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파는 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수의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표심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보다는 청와대가 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네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와의 교감들이 의원들에게 물밑으로 지금 160여 명 되는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청의 개파는 없어요. 네네. 다만 세력은 있을 뿐이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말장난 같지만 개파는 없어도 세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아마 이번에 정청래 대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뭘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서 이 이슈 관리를 위한 원내대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원장님. 질문이 상당히 예를 들면 말하기도 안 해야 하는 질문들이, 그리고 원래 질문 내용과 거의 다른 내용이라서 일단 좀 기본적으로 청와대 입장 자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일반론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특수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판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저는 국민적인 여론도 좋게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대체적으로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는 측면들이 꽤 많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당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국민 일반 여론을 가지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일상적 당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내대표랑. 본인이 여기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는 분명히 있겠죠. 그다음에 개인적 호불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겠죠. 하지만 드러낼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지방선거 승리, 그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 역할이 있었을 때만이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낙마 이후에 원내대표가 자기와 잘 코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면 지금까지는 관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인 어떤 접근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둘 간의 차이는 굉장히 다를 거다. 청와대와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자세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의 판단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네, 어느 네. 때는 보면 현장 연설 가지고도 의원들 10명, 20명이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4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4명이 나와서 2명으로 추릴 건데 2명이 누가 될 것인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론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평론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당히 많은 다이내믹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11일 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결선. 제가 아까 네, 뭐 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제가 아까 최고위원 선거가 좀 헷갈려가지고 네네. 권리당원 20이 들어가는 거는 원내대표는 아닌 걸로 제가 아니, 원내대표 원내대표 예, 동일합니다. 제가 예. 순간 좀 헷갈렸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최고와 원내가 같은 건지 제가 20% 순간 좀 예, 헷갈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선까지 가겠죠. 뭐 네 분이 나왔는데 대박의 한 분이 170명 정도라고 따지면은 적어도 80에서 89에서 90 정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쉽지 않죠. 네. 저도 결선 갈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1차에서 누가 대세론이라면 지금 벌써 압도적이어야 돼요. 네네. 대세론이라는 것은 50을 이상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른 분은 군소 후보고 한 분이 지금적으로 원탑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없는 한 무조건 저도 결선 간다고 봅니다. 아마 언론에서 이미 나왔을 거예요. 원탑이 누구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안 나왔다는 안 거, 나왔다는 야 얘기는- 모르겠다. 예, 이건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반영이죠. 뭐. 자, 주제 옮겨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있습니다.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 중에서도 먼저 인천 계양을 선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차지하는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약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은 아무래도 밭이 특히 계양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쭉 석권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주자끼리의 싸움이 사실상 본선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슈 하나가 지금 물론 법적인 문제에 얽혀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원래 이 지역구였고 이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물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출전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가장 좀 의지를 보이면서 그나마 출마 의지를 부인하지 않고 출마 의지를 사실상 보이고 있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본선보다 어찌 보면 경선 또는 아니면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 물밑 싸움, 물밑 교통 정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관전 포인트 또는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아. 저는 이제 송영길 전 의원의 어떤 향후 향배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당 내부에서는 좀 의견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빚진 게 좀 꽤 있어요. 지지난 대선 같은 경우 테러까지 당하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었고 또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냥 거의 밀려나듯이 나간 측면도 있었는데 실제로 대부분 다 본인 재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무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그런 게 있어서 복당 문제가 걸려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당을 당에서 결정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복당을 시켰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으니까 복당을 시켰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한 게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다음에 전략 공천 또는 전략 경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양을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상징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 거기다가 전략 경선을 붙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에서 아마 전략 공천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갖다가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모셔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남준이라는 대변인을 거기다가 앉혀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5번 정도 오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송영길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방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보수까지 함께하는 통합의 정치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카드는 그런 카드로서 유의미한 카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복잡하게 하시는데 네네. 송영 대표 카드
저는 못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왜냐하면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채무 의식과 부채 의식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 아직도 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하자는 너무 그 개성이 강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입장에서 호불호가 있고 논란이 있는 분이 들어와서 그런 또 매기 한 마리가 들어온다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네네. 정청래 대표 견제는 아마 6월 달 이후에 아마 김민석 총리가 그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면은 사전 정지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강한 매기를 저는 투입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 단 한 명의 측근이라도 원내로 진입시키는 게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봐요. 김남준 대변인 그래서 지난번 이제 성탄절 예배도 거기서 같이 드린 걸로 저는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는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임기 1년 차이기 때문에 임기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한 채무 의식과 부채 의식이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 아마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회를 좀 보고, 그러니까 2월에 있는 이제 그 선거 공판도 중요하고 그 법률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6월은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게 올 기회보다는 오히려 측근들 그룹들을 차라리 원내로 진입시켜서 조금 더 안정화와 공고화의 길을 가는 길을 택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4년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보호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이번에 당장 선거의 전략적 투입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한동훈 조국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것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이 커지긴 했어요. 물론 한동훈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힘 윤리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출전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좀 놓여져 있죠. 부산시장도 있고 약간 광역단체장을 갈 것이냐 아니면 보궐로 갈 것이냐. 보궐로 가면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분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부터. 저부터 아까 지금 제가 좀 자유로우니까 저부터 네네네. 저도 자유롭습니다. 저도 안 자유로울 건 없는데. 아니 아까 계속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아니 하셔서. 여기는 다른 당들 얘기니까 뭐 민주당 얘기는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조 대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조 대표는 저는 당연히 원내 입성을 노리고 지금 나왔던 네 군데 보궐선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다만 어디냐면 이제 호남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호남은 이제 현역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자리가 비는 그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뭐 물론 전북도 하나 지금 나오긴 했죠. 네. 근데 왜 조국혁신 조 대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번에 자력으로 조국혁신당이 후보 내긴 어려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그렇다면 민주당과 어쨌든 지금은 약간 결이 달라게 행동하지만 결국은 한 몸이라고 본다면은 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의 전략적 연대. 호남은 조국혁신당 세도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민주당과 합의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한 몸이 되되 그것에 대한 명분으로 조 대표는 호남에서 출마해서 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다만 그걸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용인해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네네. 호남이라는 지역에 그런 또 호랑이를 키워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될 수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은 누가 가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식으로 조금 더 운동장을 더 넓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략적 지점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한 전 대표 아니 입장은 한동훈 전 대표는 다시 이제 먼저 그럼 조국부터 조 대표 이상 요거 조 요거까지만 대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네. 뭐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선구제 구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뭐 3명이 나왔을 때 조국 대표가 그 선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호남도 마찬가지인데 이 통합 문제가 또 걸려 있잖아요. 네네. 이제 전남하고 광주하고 통합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리가 또 예를 들면 하나로 줄어들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럼 그 자리를 예를 들면 자 연합국정 차원이니까 조국 대표 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무책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만치 않을 거다. 연합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가 뭔가 거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서로 친하니까 하나 배려줘야 되는 거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자체의 역량을 가지고 그런 어떤 본인의 이니셔티브나 어떤 전체적인 선거에 대한 구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만치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도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쟁하는 거죠. 라고 얘기한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장을 가고 싶어하는 네네, 측면이 분명히 그래서. 있을 거니까 전 그래서 굳이 호남 지역에 와야 되나? 오히려 본인이
정치적인 승부수를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되면 본인이 한 번 정도 좀 대차게 한번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치적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결정은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그냥 원점에서 놓고 얘기를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광역단체장에 오히려 묶이게 되면 이제 이 원내라는 곳이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K 부산에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중에 향후 대권 발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불출마 얘기까지 지금 아예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가능성은 있는데 원내로 가야 되는데 원외에 행정기관의 장으로 묶인다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를 얘기하냐면 제가 보기에 거의 야권은 개혁신당과 연대할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중요하고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이 구도를 1대1 구도로 만드는 게 다자 구도가 아니라면 차라리 1대1 구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조 전 대표를 어쨌든 여권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만일 조 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 정치에서 발을 디디려면은 PK라도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거기서 이긴다면은 부산이라는 거점으로 다시 대권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한다면 저는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양쪽 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결국 군소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이번에 1대1 구도 싸움은 만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선택지는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민하게 될 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한 명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자,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에 윤리에서 제동을 걸면 출마 자체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당연히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를 것 같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죠. 자유롭죠? 예, 참 매우 자유롭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동혁 체제하에서 가능할까? 이게 가장 제가 볼 땐 큰 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사과하는 척하면서 자기 신정 체제를 갖다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다. 네네. 그러면 본인은 6월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을 통해서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의 룸을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곳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나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힘으로는 네. 이제 영남이나 TK 원래 지역 부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길 주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TK나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세력권이 국민의힘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권인데 그 세력권의 일부를 갖다가 띄워줄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거긴 공천 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 곳이 없고 주지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의 정치 인생의 중요한 막다른 골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치권을 오래 이제 뭐 언론인으로도 출입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봐온 상황에서 정치인의 말을 보려면 선당 후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선당 후사를 하는 정치인은 여야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라리 바둑격언인 아생 연우 살타. 내가 산 다음에 상대를 죽인다. 그게 맞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이건 정치의 전 본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야 관계없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들어올 공간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리더라는 거는 자기가 선택을 받으면은 자기 세력을 당내에 심고 싶어 하는 게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뭐 친장 세력의 공고와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 공간을 이제 중도의 공간으로 열어놓느냐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까지 끌어안을 것인가? 저는 그 문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윤리위원회가 지금 사실 명백하게 당무에서 김종혁 전 최고처럼 뭐 2년 이렇게 건너온 게 없어요. 네네. 아직은 윤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오히려 길게 끌므로써 한 전 대표의 입지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냉정하게 분석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윤리위의 제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지연 작전을 통해서든
출전 자체가 막힌다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지원 활동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장은 열렸는데 장 판매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선거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지원해 온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없었던 거로 저도 알고 뭐 기억이 있죠? 뚜렷한 기억은 네, 없습니다만. 스타일이 오히려 저기 앉아가지고 라방하고 이랬던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에 대한 정체성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에서는 검사 동의를 원칙으로 그렇게 잘 당대표를 했음에도 지키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 공간에서는 장동혁 아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전국을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도는 것도 용인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매우 기괴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털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충 내가 사과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지 마. 그래놓고 고성국 선배를 입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에다가 여론조작 전문가를 앉혀놔요. 아니 윤리위원장이 여론조작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지명직 최고가 더 컸어요. 그죠? 거기다 네. 이제 저 조광한 예. 제가 다 아는 선배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앉혀놓는 걸 보면 그냥 이건 그냥 고개만 살짝 까딱 숙인 거라는 생각이 들긴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땐 마이웨이다. 근데 마이웨이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룸이 있다? 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짧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든 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할 거. 근데 이 한동훈 대체제들이 많잖아요. 이준석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을 그 아주 명시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EEJ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한동훈의 공간을 차단한다. 그 전략으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갈 가능성이 크고 네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다면은 약간 호흡을 길게 가는 것도 지금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최소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